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오늘 반팔 입으셨네요.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봐요. 예, 네. 그렇죠. 뭐 이제부터 이제 한창이죠, 한창. 예. 네. 아니 저도 오늘 이제 어디 다른데 방송 갔다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진짜 이게 그 자켓을 입으니까. 이거 입고 걸어 다녔어요? 아니 근데 물론 안에 반팔인데 이게. 아니 반팔에도 저거 입고 어떻게? 네, 아니 배가 너무 나와서 가리려고 좀 입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넥타이를 보통 여름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통? 넥타이는 주로 반팔의 넥타이를 하는. 예, 그 반팔의 넥타이를 자켓은 안 입고, 네. 저도 좀 그런 식으로 모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더워 그래요? 보여요, 지금. 엄청 더워 보여. 벗고 해야 되나? 벗어요. 예. 벗고요? 벗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더워 보여 지금. 왜냐면 이렇게 좀 해야지 저도 앞으로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 전공 분야가 남의 논문 표절려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많이 해봤죠. 정말 많이 검증하고 100여 명 했고, 그 중에서 사실은 그 변희재 대표 칼끝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좋은 결말이 되신 분들도 꽤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네. 인정하고 신속히 수정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신속히 수정해서 문제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예를 대표적으로 김미아 같은 분이. 그러니까요. 예,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표절이 아닌 걸로 이제 인정된 경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잘 된 경우고, 90몇 프로가 걸렸는데, 95%가 걸렸는데 끝까지 바락바락 우겨대면서 버틴 게 전희경 같은 경우가 있고. 예. 아니 근데 표절률이라는 게 보통 학계에서 그 일치율이 한 몇 프로 이상이면 이거는 표절에 포함된다라고 기준을 삼는 겁니까? 대충 한 10에서 20% 넘어가면 표절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10중 8구도 아니고 네. 10중 1, 2만 돼도. 근데 이론적으로는 한 문장만 표절해도 표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학계에서는 10에서 20%가 넘어가면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 100여 명 잡아봤는데 표절률이 90% 넘어갔던 사람들이 전희경하고 진중권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뭐 학위랑은 크게 그런 게 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박탈시켜야죠. 박탈시켜야. 원래 해당 학교에서 학위를 준 학교에서. 아니면 그러면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건데, 전희경은 반납했어요. 본인 자체가 반납을 심사 해버렸고. 전날 반납했어요. 심사 전날에. 그건 아마 90몇 프로니까 뭐 도저히 안 됐을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일정 정도 표절이 발견됐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독창적인 논문이다, 이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30% 40% 표절이 걸려도 일정 정도는 표절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결론은 독창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판정을 열어서 보통 하던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독창성을 일부 존중해서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거의 다요? 네, 거의 다. 네. 아니 그럼 뭐하러 윤리위원회 뭐하러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숙명여대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 이 발행한 논문을 숙명여대 윤리가 검증해 봐야 10중 8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는 독자들 위해서 저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을 숙명여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60쪽짜리 정도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60쪽짜리 검증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28개월째 지금 너무 장기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수사회, 동문사회에서 문제인데, 이번에 총장을 새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투표를 해보니까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가 현재 총장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 키는 숙명학원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네. 1, 2등 중에 누굴 시킬지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는 숙명학원이 누구를 시킬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숙명대학이 이렇게 오래 끌었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봤던지 거래를 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검증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니 변희재 대표님 요거 논문 검증 안 해보셨어요? 직접 안 해봤는데 네. 한 60-70% 표절로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들은 말이 있고요. 전에 듣기에는. 그럼 자체 검증 이거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니 이미 남은 해놓은 거를 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논문 표절한다 그러면요, 마치 우리가 예술 작품 표절하듯이 그런 표절이 아니에요. 논문 표절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표절하 그러면 이 독창성을 표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문은 그렇게 표절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을 막 하잖아요, 이 논객들이. 네. 이 논객들의 주장과 논문의 차이는 주장을 근거하는 이 객관적 근거들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주장은 쉬워요, 주장은. 주장을 하긴 쉬운데. 막 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막 질러. 쉬운데 그거를 이 역사적인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들을 갖다 붙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은 독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 붙이는 인내력과 조사력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결판 나는데 기본적으로 뭘 갖다 표현하느냐? 객관적인 조사와 근거를 표현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늘 이거잖아요. 연구의 이 논문은 독창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 주장을 근거하는 데이터들을 표절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표절 권리 것들은 다 이제 폐쇄를 논문 폐쇄 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안이다.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것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60-70% 표절했지만은 일부 표절 있지만은 이 굉장히 전개의 독창성 이런 거. 독창성인 거는 전혀 논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거 가지고 솔직히 대학들이 저는 국민들을 속인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제일 많은 표현을 뭐 하느냐.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으면은 거기에 진짜 그 책 한 권은 논문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이 저자가 다른 책과 자료를 수백 편은 인용을 합니다. 그게 논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수백 편에서 이 따온 인용문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 내가 논문을 쓰려면요. 직접 그 논문과 책을 사서 봐서 넣어야 되는데 책 한 권에 있는 요것들을 다 베끼는 거예요. 아, 재인용을 해버린다. 네, 재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300편의 논문과 책을 읽고 써야 될 거를 한 권만 보고 쓰니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겠어요, 이게. 이게 표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결말은 지 마음대로 떠드는데 맞아 상관없는 거고, 결말은. 아니, 근데 일설에는 저는 뭐 학위가 없으니까 떳떳합니다. 그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석사학위 논문을 안 딴 사람도 많아요. 석사 과정을 밟다가 내가 석사학위 논문 쓰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하면 한 6개월 걸리겠네, 1년 걸리겠네. 그래서 논문을 안 쓰고 석사학위 안 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천진데 내가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아니 우리 대표님은 학위 어디까지 따신 거예요? 학사입니다. 둘 다 떳떳합니다 지금. 논문이 없어, 검증할 논문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또 많진 않지만. 표절을 못 잡은 사례들이 꽤 돼요. 표절을 못 잡아요? 못 잡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표절이 없는 거죠. 뭐 저희 정도가 잡았는데도 표절을 못 잡았다면 표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다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확히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분명. 대표적으로 김용민이는 우리가 못 잡았어요, 표절을. 원래는 진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원래. 자꾸 까불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우리가 3번 내면 이건 표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인용한 거예요. 그 박사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우리 석사 논문을 잡았고, 석사 논문 못 네. 잡았고 박사를 했었다. 박사도 똑같이 저랑 그때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네. 100% 자기 논문은 변희재가 잡을 거라고 알고 변희재 사진을 붙여놓고 논문 썼다 그런 거지.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못 잡았어요 진짜 솔직히. 정말로. 그리고 서울법대가 한인섭 교수 일본 관련 논문도 우리가 못 잡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잡은 경우 발표를 합니다. 논문 표절 발견되지 못 잡았다. 않았다. 이분은 정말로 클리어하게 쓴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못 잡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 정도로 조사했지만은 표절을 확인되지 못했으면은 클리어하다 이렇게 우리. 저희 뭐 기자들도 이 방송을 좀 볼 테니까 그 논문 표절을 검증할 때 잡을 수 있는 노하우 뭡니까? 좀 간단한 거. 근데 우리가 처음 잡을 때는 완전 수작업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달돼가지고 1차로 쫙 걸을 수가 있어요. 카피킬러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영어 논문이 더 쉬운데 근데 이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또 다 찾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 근거를. 이건 사실 다 수작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 작업을 해온 이 위원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 사람들이 해야지 빨리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은 그 저작물을 가지고 인용을 똑같이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이 한 거예요. A가 원래 먼저 쓴 거 B가 베낀 거로 추출이 되면 예를 들면 A가 각주 보니까 C의 D책을 썼어. C의 D책을 가 보니까 그 문구가 예를 들면 이게 번역본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다 뭐 영문 표현 다르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면 근데 제일 이제 이 까다로운 게 아까 재인용 표절들이에요. 제일 많은 것도 그거고 이제 그거 잡는 데 가장 주력을 하니까 이게 직접 보고 인용을 한 거냐, 인용된 걸 가지고 재인용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완전 노하우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딱 보고 이상하다고 지금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간단치 않고 또 그냥 보자마자 표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보자마자 딱 어떻게 잡아요? 보자마자. 아예 논문 형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들이베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중권 같은 경우입니다. 예. 그건 형식이 어떤 겁니까 그게? 그 유리 로트만의 이 기왕 논문을 그대로 쫙 베끼다가 자기 의견 하나 넣고 쫙 베끼다가 자기 의견 넣고 이런 식이니까 뭐 우리 보자마자 표절을 읽어요. 뭐. 모사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딱 한 번에 보이는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너무 그건 독특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전희경이나 진중권 같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완전 복사기로 베낀 정도인데, 어쨌든 전희경은 반납을 했고, 네. 진중권은 서울대 미학과에 대해 몇 번 얘기했었는데, 네. 안 잡아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서울대 미학과가 내준 석사학위 논문을 서울대 미학과가 표절하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 잘못을 오류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 교육부가서 제3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같은 경우는 숙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원래 그 자기 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보수적이 될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교육부의 훈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증이 안 되는 경우는 제3기관에서 검증하도록 교육부 할 수 있는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야, 그걸 왜 안 써먹는지 안 써먹는 거냐면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카르텔 때문에. 카르텔 때문에. 예. 아니 그 변희 대표한테 보내면 제3기관 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네. 주로 이제 이 연구 논문 재단이 있거든요. 뭐 거기도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아니면 연대 논문을 고대가 할 수 있는 거고 있는데 그거가 전무하다는 거는 한국 사회가 논문 표절을 거의 다 덮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관대한 관해. 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왜 김건희만 갖고 다니냐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제가 배경은 표절 잡았는데 그런 대로 절차가 지켜진 게 10건도 안 되는데 뭐 이 정치단체 사회단체가 김건희 표를 잡아라 난리치는데 사실은 김건희가 대한민국 이 논문이나 학계에 무슨 영향은 없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논문 표절 누구 때문에 떴습니까? 문대성 아닙니까? 문대성 그렇죠. 아니 태권도 선수한테 왜 이러지? 지금 저희가 잡은 중에서 정말 저명한 학자, 뭐 기자 그리고 정치인 많아요. 이거 그냥 슬쩍 다 넘어가 놓고 김건희한테 이러는 거 저 조금 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런 그 사회적 잣대. 아 진중권도 지금 참아 저한테 줬는데 덕덕거리고 지금 아마 막 떠들고 다닐 걸요 논문대에서.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의 아침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일단은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겠다. 60에 30 내린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하겠다. 금융투자세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 세제 개편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상반기 재정 적자가 뭐 78조? 뭐 아무튼 뭐 78조 많다고 하죠. 뭐 네. 역대 최악의 재정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이 일반 군무원들, 군인들, 소방관들의 수당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그리고 그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부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차별 감세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데 또 감세를 한다? 이건 지금 상황이 안 맞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종부세하고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당장 78조를 어떻게 메꿔낼지 답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써야 될 때를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져가 수당을. 아니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한번 개편을 또 해가지고 종부세로 들어온 결정세액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또 종부세라는 거는 지역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어서 수도권에서 이제 받은 세금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거 지방에 있는 것들을 그런 어떻게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 재정이 또 문제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중앙 정부 재정이 무너질 판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하나하나의 세수를 올리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조세 문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2010년대 들어가지고는 세수가 더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았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모자라게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상속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꽤 큰 편이란 말이야, 그 세금이. 그걸 낮추면 도대체 그럼 또 적자를 보겠다는 건지 어떻게 메꿀 거라는 건지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감세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부터 다 줄여야죠. 씀씀이를 줄여야죠. 씀씀이를. 그 제일 먼저. 지금 청와대를 두 채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는 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하더라고 두 보니까. 개를 지금 끼고 살고 있는데 이거부터 정리해야지. 두 집 살림부터 두 집 살림 뭐가 문제는 거야. 지금 두 집 살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그리고 또 지금 저 세종시에 또 짓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새 집 살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세종 집무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낭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지 해외 순방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자기를 먼저 줄이는 게 우선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비라든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는 살림에 갑자기 이제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비는 그때 네.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용처를 잘못 쓴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뒤로 밀려서 또 어떻게 보면은 세수가 전보다 적든 많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결핍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이런데 수당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일단 대통령하고 가까운 쪽 기관부터 쫙 줄여가지고 네. 자기들부터 한 10% 20%에서 절세를 하면서 감세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이 재정 적자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렇다도 지금 떠들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경제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원래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줬다가 뺏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줬다가 나중에 늘리기가 쉽습니까? 아니 줄이는 건 네. 그 줄여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씀씀이를 뭘 줄일까 아직 답이 안 나왔죠. 안 나와 있죠. 안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78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출해야 될 때가 안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인하고 소방관의 수당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아우성 치니까 지금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78조가 어디서 줄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뭘 줄이고 있는지를. 근데 안 봐도 뻔하죠. 목소리 작은 데부터 줄일 거 아닙니까? 목소리 큰데 못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어디냐? 그럼 이제 어디 내겠냐? 저 달동네 무슨 뭐 독거노인들 지원금 이런 것들 제일 목소리 작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줄여도 네, 공개적인 줄이고 반발이 적어 보이는 가장 힘없는 데 줄일 거고 분명히 농어촌 뭐 지원금 다 줄일 겁니다. 계속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자 독거노인의 이 지원금을 줄이게 되면요 이분들이 병원에 실려가요. 이 병원에 실려가면 이게 이 건강보험이 파탄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재정의 그리고 악순환으로 농어촌 지원금 줄이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이게 안 들어왔는데 이번 78조 적자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폭풍 다가오는데 또 줄인다 그래서 또 줄여.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정책 홍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전에 KBS에 있는 의료진단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세제 개편 방향을 얘기했고 기자들과 쫓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하기를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원 오브 댐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7월 이후에 된다. 지금 6월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앞에서도 보면 뭐 직구운선이라는 이런 게 있었고 정책 결정이란 건 이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행위자들에 미치는 지대한데 이런 얘기를 오전에 얘기하는 거하고 오후에 얘기하는 톤이 다르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깊이 고민해서 토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좀 지지를 올려볼 거 없냐 가져와봐 그러면 또 보다가 한번 질러봐 그래서 여론조사 좋아 나빠 좋으면 가고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세제 개편은 어쨌든 상속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린다 그러려면요 대통령실장이 얘기하면 안 되고 저거는 기획예술처 장관이나 뭐 그런 정도가 TF팀을 꾸려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정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혼란이 없게 시장에. 네, 지금 그건 딱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대통령하고 실장하고 수석 몇 명이 와가지고 한번 구상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데이터도 없을 거고 당연히. 네. 일단은 전 궁금했던 게 결국은 이 정책이라는 거 대통령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 뭔가 공식적으로 아나운스 어쨌든 했다는 거는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변 대표님 종부세 냅니까 안 냅니까 지금? 저 안 내죠. 안 내죠. 네. 상속세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보면은 이제 네, 저는 별 관심 없는 이런 사회적 네. 명사도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안인데 누굴 보고 지금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거 이제 핵심 지지층이나마 뭐 보수층 최상류층 쪽에서의 오더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거 해달라고 아마 주로 전경련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만 오더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집에서 가게 기업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이라는 거를 사실은 지난해부터 캠페인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사실은 그 상속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본처럼 100년 기업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밑장 깔아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문제점은 저도 그 제주도에서 제가 네. 한 뭐 6, 7년 전인데 중견기업 세미나 포럼에 가서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문제인지. 예,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다 보면은 경영권이 넘어가서 기업을 뺏기니까 아예 그냥 중국에다 갖다 팔아버리는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를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상속세 얘기하려면요, 그 종부세랑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상속세만 따로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발표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왜 저걸 없애는지 자체가 이제 헛갈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감세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감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대실패했거든요. 그게
경기 활성화도 안 되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상속세 종부세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냐? 안 그러면은 상속의 지금 그 기업들이 연속성이 문제가 돼서 하는 거냐? 지금 그것도 시원찮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저도 변 대표님 말 들으니까 상속세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오히려 수긍 가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다 금투세를 붙이고 아, 또 금투도 있었죠. 갑자기 예. 종부세를 붙이니까 이게 그말 수혜층이 그려지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이 예. 세금의 논리가 다 달라가지고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발표 따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예. 낮추더라도 낮추는 논리도 다를 거고 분명히.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세제 개편만 이렇게 후폭풍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의사들 파업 문제, 예를 들면은 파업이라고 표현이 부적절할 것 같은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제 오늘부터죠. 집단 휴진을 결행하고 있고 27일부터는 그 연대 교수 비대위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의사들이 총궐기 대회를 또 하고 거기에 교수 단위가 또 결합을 하고 언제까지 할지를 이제 모르겠지만 무기한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앞편을 보면은 의사단체들이 제안은 또 정부 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안 좋아하고. 이거 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이 그야말로 치킨 게임 형국이었는데 네. 지금 오늘 정부 발표가 또 의사들의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 의사들 리베이트 1,000명을 구속시켜버리겠다 받는 것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버렸는데 이거 지난 4월 때 나왔다가 뭐 잠시 이제 수그렸는데 결국 의사들에 대해 이제 보복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다 뒤져버리겠다. 그럼 사실은 개인 병원에서 그렇게 좀 얽혀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리베이트. 근데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항의 뜻에 이 파업한다 해가지고 의사들의 뒤를 캐가지고 이게 정확히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도 의사들과 붙였잖아요. 네. 김대중 정권 때도 붙였었는데 이런 짓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의사 너희 까불면 검사 죽여. 아니 이 전문 집단인 의사를 이 육성하는 그 시스템 문제를 특수부 검사들처럼 뒤를 캐가지고 잡아버리겠다. 아 이건 파국이죠 파국. 저는 리베이트 보도는 못 봤는데 그게 아,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직역 집단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살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보도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사협회에서 지금 돌리고 있고요, 보도자료. 아, 관련 내용을요?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계속 친한 이유가 그 예를 들면 행정 면허 정지라든가 면허 취소 처분 관련된 절차를 진행했을 때 그걸 자꾸 이제 의사 단체에서는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취소해 달라는 건데 안전판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정부는 니네 범죄를 저지른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절차를 아예 없던 걸로 해주냐. 그냥 나와서 우리 말 들어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대화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소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리베이트나 불법이나 이런 법률의 언어를 갖고 오니까 당사자가 뭐 설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의사를 한 10명 구속시켰다? 아, 이거 뭐 불길이 그냥 번져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정권 퇴진할 때까지는 이 의사들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요즘 최대집 회장님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공개석상에 너무 모습을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은 네. 저 의사협회 회장의 언어도 지금 의사들이 엄청 불만을 갖고 있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언어가 품격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의 윤석열이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언어를 써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지금 최 대표도 그렇고 머리 아픈 거죠. 아니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저도 뭐 특정인 실명을 거명이 좀 어렵지만은 그 단체들 안에서도 약간 이게 서로 이게 충돌이 있으니까 아니 보이기에는 이 의사 집단의 이 수장이 말싸움에서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그냥 말로 막 떠드니까 일단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률의 언어 얘기했는데 또 하나 붙이면 그 구상권 청구하라고 정부가 또 병원에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공의들이 안 나오고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하면은 니네가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한테 물어.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그 이제 뭐 의사들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건데 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이제 의사 집단의 가장 그 어려운 일을 도맡는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넘기겠다는 게 뭐 되지도 않은 얘기들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고 뭐 의사들이 죽어 나간다 그러면은 끝난 거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치료를 못 받는 나라가 되는 거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 죽어 나가야 되는데 윤 정권이 죽어 나갈 때까지 의사들의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끝날 수가 없게. 근데 의사들은 어쨌든 간에 생업인이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다른 직역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측면도 없지 않고 축적된 재산도 더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어서 뭐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뭐 이제 그런 그 뭔가 자기 그늘을 벗어나서 밖에 싸워본다는 건 또 굉장히 큰 결심을 요구하는 거라서 이 대우에 얼마나 들어올지 그런 건 솔직히 말해 좀 의문 아닙니까? 원래 늘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려가지고 뭐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의사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뭐 투쟁 동참하는 이 세가 약할 거 이런 고민 전혀 안 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문제였어. 그거 걱정하고 있고 동참하는 데 있어서 이거 빠지겠다 해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 하는데 네, 전체 네. 어쨌든 간에 이건 유진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싸움 플러스 국민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꾸 말싸움하면서 이러면은 설사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랑 이렇게 그 직역단체랑 갈등을 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하고 그러잖아요. 뭐 현장 뭐 서울대병원 간다고는 하던데 뭐 특위에서 여당은 왜 이거를 문제를 좀 예전에 방치할까요? 코엑스 코엑스가 아니라 그 기차 그 열차 KTX KTX가 뭐죠? 그 이름이 두 개가 바뀌어가지고 그 코레일하고 그 수서선 이게 합쳐져 SRT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 초강경으로 밀어붙이는데 김무성이 들어가가지고 정리한 적 있어요. 아 김무성 그 대표가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이 들어가서 정리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도 보면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렇게 개입 의사를 좀 비쳤잖아요. 중간에 뭐 중재를 하거나 다른 타협안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다음 날 정부에서 아니라 그러고 의사단체 뭐야 하고 지금 여당은 이제 손을 거의 놨고 사실은 야당도 이상해요. 야당도 지금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보건복지위원장하고 뭐 간사 위원들이 좀 가긴 간 것 같은데 근데 야당은 지금 1,500명 증원에 찬성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겉보기로는 네, 이러니까 야당이 역할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중재를 쓰려면은 1,500명 안은 폐쇄시키고 뭐 300, 500 이 정도로 탈반을 들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당도 지금 전혀 못하니까 이 충돌을 막을 데가 없어진 거죠. 이거. 아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 여당 얘기를 하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면은 그 다시 이제 선거에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우린 변희 대표님은 그 매주마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당선 가능성을 좀 이렇게 낮게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최근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연대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제안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한동훈은 낙선시키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거기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동훈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를 꺼내자. 장시호 녹취록하고 태블릿 PC를 터뜨리자. 제가 그렇게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아직은 뭐 수락 여부는 아마 하긴 할 텐데 지금 거긴 또 거기대로 바쁜 게 있어가지고 아직 한동훈이 아직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출마 선언 나오게 되면은 아마 뭐 그런 광범위하게 보수 진영은 낙선 운동 들어갈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일본은 정광훈 포함돼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보면은 결국은 당 대표 혼자만 가지고는 최고위원들이 친윤이면 안 되니까 러닝메이트도 찾는 것 같고 그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김준호라고 그 서울 노원을의 이제 당협위원장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1988년생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보도는 김경률하고 진중권 뭐 이렇게 지금 캠프를 짜서 김경률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해 놓는다는데 이러면은 이제 아마 보수하고 정면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수를 솔직히 전 잘 모르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출신이나 과거에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민의힘 그 권력 주변에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지체 높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향 운동권들이 너무 설친다 생각하죠. 이제 보수에서는 이게 하태경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때 이제 뉴라이트가 한창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넘어오는 거야 이게.
뭐 지난 선거 때도. 예.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함은경하고 막 넘어오니까 얘는 네. 어떻게 마르지 않는 셈이냐. 한번 전향했으면 끝나지. 계속 나이 60대 전향하고 나 지금 이러면 70대 전향하고 80대 계속 올 거냐. 그래서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 사람들하고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분노 폭증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보수 쪽은 홀대 봤다 생각하는데 이제 네. 끝난다 해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아마 요 보수 세력하고 아마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윤상현 의원이. 네, 윤상현 의원이. 예. 그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출마를 유일하게 기정사실화한 네. 국회의원 아닙니까? 배치 중에는. 네. 윤상현 의원은 그 보수 진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원래 탄핵무효 집회 때 윤상현은 친박이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매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쪽 아스팔트 태극기랑 관계가 있죠. 좀 깊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도 이제 아스팔트 보수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고 자기가 어차피 나가려고 그러면 누구 새를 업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데가 아스팔트 보수니까. 그리고 지난번 당권 선거 때 한번 유력을 보여줬거든요. 정광훈이 하도 이 입당을 이제 독려해서 약 10만 명 들어갔다 그랬는데 실제 김재원이 그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얻었잖아요. 이게 정광훈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자통당에. 그래서 지금 자통당 당원들은 사실상 다 이중당적이란 말이에요. 자통당하고 국힘당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상현 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보수와 손잡고 한동훈과 좀 붙으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근데 저는 이제 말만 들어서 이제 말로만 이해하는 건데 당원팔 지금 민심이라는 거죠. 당신팔 민심인데 그 당원 구성 자체가 지금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언론에서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은 그 당원이라는 건 상당수가 친윤의 입김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규정화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그 자통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는 친윤은 아니잖아요. 친윤이죠. 친윤이에요? 네, 친윤이죠.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말이 복잡한데?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자통당에서 밀어넣는 게 한 10% 된다. 그죠? 10% 되는데 그 10%는 어쨌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또 차린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이상한 고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복잡한 현상 속에서 여하간 그 표는 그 만약에 그런 세를 얹어 윤상현 의원에게 갈 공산이 크다라는 이게 이 결합이 네. 잘 되면은 거기랑 결합이 잘 된다면 네, 결합 잘 되면은. 예.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모순이 뭐냐면은 한동훈의 그 장소 녹취록하고 태블릿 조작으로 지금 한동훈을 치겠다는 건데 그 한동훈의 상관이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을 치면서 윤석열을 살리겠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게 있는 거고 다시는 이제 근본적인 모순은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하고 대항마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나 생각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둘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그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짓 한 거에 거의 대부분 한동훈이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싸워서 뭐 한동훈이 당권 잡고 윤석열 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요. 이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잡았을 수도 있고요. 화합적으로. 예. 예. 지금 어쨌든 정권은 지금 위기로 가고 있고 그 위기 때 그럼 윤석열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윤상현을 믿을 수 있을까? 윤상현은 이제 이 탄핵무효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장시호 녹취하고 막 태블릿 쳤을 때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터뜨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한동훈이지 나경원, 윤상현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최근에 이제 한동훈을 저격한다고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 공천의 최대 피해자라고 중간에 됐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구당 부활은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라고 하면서 장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한동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김기현 그 의원 당대표했던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보건구청장 패배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팽을 당했는데 그분도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2조 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상 한동훈을 비토를 했어요. 장해찬, 김기현이 한동훈을 비토합니다. 그건 누구 뜻일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은 아직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가 있죠. 아니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리가 됐는데 이 밑에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전파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뭣도 모를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 당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끝까지 싸워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이제 이런 말이 겹겹이 쌓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걸 그런 주장을 내심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게 진짜로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 네.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이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잡는 경우도 허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네. 윤상현이나 나경원을 선택할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김재섭은 어때요? 최근에 김재섭 의원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김재섭은 좀 수도권의 이 표심을 잡아서 최고위원으로 가려는 정도고. 네. 김재섭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좀 한동훈하고 약간 그냥 기울었다고 들겠지만은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아니고 결국에는 나경원, 윤상현과의 이 한동훈과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이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윤상현은 손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두 분이 약간 관계가 괜찮다는 얘기 최근에 근데 있던데. 그 근본적으로 이 박근혜 탄핵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뭐 유영아처럼 그냥 저렇게 하지 않는 한은 더군다나 아스팔트 보수하고 연결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아스팔트 보수는 지금 뭐 계속 장sun 없이 떠들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걸 잡으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해지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전당대회 룰 세팅할 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표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15명 중에서 그 4명 정도가 이제 그 민심을 30%로 하자. 그리고 7명 정도가 그 지금처럼 이제 20%로 하자. 그 나머지 4명은 또 이제 당원 100% 원래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 당원 100%를 하자는 게 4명이나 됐다는 게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근데 정서가 그게 맞아요? 그 윤석열 쪽 사람이겠죠, 뭐. 근데 사실은 20%도 좀 웃기고, 뭐 5대5가 아닌 이상은 좀 네. 웃기고, 뭐 사실상 그냥 당원으로 그냥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당원으로 갔다고 20% 늘린 거는 뭐 별거 아니고 당원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끝으로 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유전 동해 유전 지난번부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 공표를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국가적 경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폄훼하느냐 이런 논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들만 놓고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네. 아니 그게 한 말이 5천억이지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2조 3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검증 안 하고 쏘겠다는 거잖아요. 2, 3조를. 이거 안 되죠. 그건 국정조사 해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경향신문 보도인데 보면 원래 그 시추 결정을 이미 올해 1월에 이제 석유공사 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의 과정을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그로부터 4개월도 넘게 지난 후에 우리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탐사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면서 시추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그 과정에 비춰보면 이게 대통령이 원래 이제 사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공식적인 국가 아젠다로 이제 부상을 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왜 했을까요, 그렇게? 근데 시추 결정을 석유공사에서 했다 그러는데 네. 석유공사가 지금 시추할 정도의 자본이 넉넉치 않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공사가 결정하더라도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가 검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러면 아마 10종 8구 저거는 예산 안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네. 그 경제성 검증을 했다면 이 정도 갖고는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막혔을 거라고 이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떠들어 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결정 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가 제동 안 걸면은. 그래서 예산 문제가 제일 컸겠죠.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입찰을 같이 했는 업체를 나머지 두 곳 보니까 거기는 간판도 있고 아주 그냥 그럴싸한 업체들이었더라고요. 매출액도 크고. 근데 여기는 보면 물론 이제 가정집에 이제 뭐 주소지 해놨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원래 입찰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실제 이런 입찰도 해요. 대기업들만 들어오는 입찰이 있고 네.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입찰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벤처만 들어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떨어진 데가 다 대기업이야.
이건 1인 벤처고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1인 벤처가 유리할 때가 있고 대기업 유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구분해서 해야지. 직원 12만 명짜리의 거의 슈퍼 메이저 수준의 대기업하고 1인 벤처랑 붙여놓고 1인 벤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이 입찰 가격을 훨씬 싸게 불렀나? 액트지오가? 그게 아니 네.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고 기술력이 네. 뛰어나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 기술력이라는 게 시추 들어갈 줄 판단하는 그 기술력인데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해봤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게 기술력인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싸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차라리 그 얘기하면 우리 납득할 수 있죠. 기술력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네. 땅을 떠나서 12만 명대 1인 벤처예요. 이렇게 같이 입찰을 하진 않아요. 입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석유공사 팀장과 아브레우 액트지오의 그런 고문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는 그 교수님과 그 뭐 학연으로도 연결돼 있고 지인 사이고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매장량 추정 자체가 정말로 과학적인 물리 탐사의 방법을 택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주무 공기업인데 거기는 이제 매장량 추정할 때 그런 숫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입찰도 한번 이 모든 입찰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게 뭘 가지고 입찰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입찰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조건 있다라고 써내라 이렇게 했던지 네. 뭐 그렇게 쓰면 있다라고 쓰는 셈 하겠죠 무조건. 뭐 입찰도 아닌 건데.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일을 수행할 건지에 따지면은 1인 벤처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네,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너 140억 있다고 무조건 질러. 그렇게 쓴 놈 뽑아줄게. 뭐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돼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 변희재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오늘의 일정 공개하고 가시죠. 네. 오늘 7시 50분에 스픽스에서 김미아 씨하고 네. 이 비슷한 내용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언론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나? 지금 갑자기 신한위원장 구성에다가 이재명 대표 애완견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언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여하간 그 7시 일정 오늘 하나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사 폭격 안 하는 미리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팟빵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